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뒤로 숨으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란히 출석해 입을 맞춘 듯 이어간 혐의 부인 릴레이를 저희가 분석해보니 위헌적인 국회 무력화 시도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김 전 장관 혼자 책임을 뒤집어 써보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은 쌓여있고 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결국 계엄은 헌법을 어긴 것이었고 그 최고 명령권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극렬 지지층이 흥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욱더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던 전직 국정원 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친분 의혹에 오늘도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의 권한쟁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5대4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문 재판관이 남양주 측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어제 헌재는 국민의힘이 문 재판관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다녀온 일을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상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구인 완전체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2024 헌마 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와 관련된 재판을 헌재가 최우선 순위로 정한 겁니다. 만약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책임자였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3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중 최소 10명 이상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투표 관리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을 직접 들려드리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도 자신이 쓴 거고 국회 주변 병력 배치도 다 자신이 지시한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아닌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로 봐달라는 건데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포고령을 승인한 것도 또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군 통수권자도 대통령입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표현과 판박이 같은 말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국헌 문란의 핵심적인 혐의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문건의 작성과 전달도 모두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일개 장관이 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문서를 만들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봉쇄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국회 주변 병력 배치는 모두 자신의 지시였다고 말합니다. 네네.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포고령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건 윤 대통령뿐입니다. 계엄을 수행한 사령관들의 증언과 진술은 모두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포고령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놔뒀다는 말까지 직접 했는데 대통령이 그 위헌성을 알고 있었다는 자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두 사람은 계엄 포고령 초안에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놔뒀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계엄이 별일 아닌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조항은 웃으면서 만든 거라 했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는 말도 뒤집었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타깃이 야당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계엄이 내란이 되는 논리적 귀결을 피하려 한 겁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국회 측 반대 신문을 거부할 작정이라 준비가 안 됐던 건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국회 측 질문이 시작되자 귓속말까지 하며 증언을 코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헌재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되레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증언 코치를 허락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질문에서 내란으로 이미 확정된 5.18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서 이번 포고령을 작성한 게 맞다고 실토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측 반대 신문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재판관이 통상 반대 신문을 거부하는 증인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경고했지만 김 전 장관은 버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5분간 휴정 시간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에 응하라고 설득했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반대 신문에선 엉뚱한 질문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질문지를 안 줬다며 국회 측에 따지더니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신문 도중에 변호인이 김 전 장관 팔을 잡고 귓속말까지 합니다.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증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재판부 경고에도 증언을 조력하게 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날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 외에도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줄 문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장씩 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그러면서 12.3 내란 계엄 포고령은 5.18 당시 계엄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5.18 전에 5월 17일 날 했을 거예요.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당시 계엄은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판단됐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최소 1,5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를 동원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자꾸 어긋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손짓까지 하면서 설명했는데 김 전 장관이 자꾸 많은 수를 얘기하자 결국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장관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다급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본청, 즉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 병력이 얼마나 됐는지 물었습니다.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본관에 들어간 숫자가 변호인이 고쳐 묻자 김 전 장관은 일단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묵개고 창문 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말한 뒤 웃습니다. 예. 본관 건물.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또 같은 답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랍니다. 예. 건물 안에. 그러자 웃음기를 거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나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본청안 병력 280명 공방은 이렇게 몇 번을 오가다 잘 모른다로 끝났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태도를 보면 자신이 알고 또 경험한 걸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먼저 280명이란 숫자를 말하니 그걸 듣고 맞장구 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김 전 장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선 뭐라고 진술했는지 확인해 보니 그때는 대통령과 논의한 병력 수를 280명이 아니라 많게는 2만에서 3만, 적게도 수천 명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에 동원할 병력을 상의한 과정을 물었습니다. 경고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김 전 장관이 답하려는데 말을 끊고 280명 얘기를 꺼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다음 조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만 그 인원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김 전 장관은 최소 수천 명을 원했는데 윤 대통령이 280명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이 문답이 오가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한 말은 그렇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병력 동원과 관련해 280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이 필요한 병력을 물어 2, 3만 명을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과하다고 하자 다시 3,000에서 5,000 명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간부로만 편성된 부대가 있냐고 물어 수방사 2개 대대와 특전사 2개 여단이 있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파악한 병력 규모는 약 1,500명으로 280명보다는 김 전 장관이 진술한 2개 대대와 2개 여단 병력에 가깝습니다. 280명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약속 대령 같은 신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재판관들은 허점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충돌 때문에 병력을 넣었다는 답변은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고 국회 지원을 끊는다는 건 국회가 하는 불필요한 지원을 차단하려 했다는 거란 말은
그러면 월급은 왜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 헌재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지원을 끊는다는 표현은 국회가 하는 불필요한 지원을 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하자 재판관은 임금이 포함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보면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월급 주지 말라는 그 임금은 아까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윤 대통령이 개입하려 하자 바로 끊고 이어갑니다.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질문 한마디에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지켰는지 집요하게 묻자 결국 허점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2, 3분 만에 회의에 머물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서 보여준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던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그게 대체 누군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데 계엄을 동의했냐는 저희 취재진 질문에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남짓 진행됐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피청구인이 브리핑룸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1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인물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름을 말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장소에 있었던 국무위원이 누구였는지 손짓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그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있었고 국무회의 전부터 대통령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 중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JTBC 등 주요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는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땐 가짜뉴스라며 언론 탓을 했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거짓말로 해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땐 참모 탓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 포고령 작성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러면서 위헌적 내용이 들어간 건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포고령을 잘못 베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남 탓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터졌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언급 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며 언론 탄만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설이 불거졌을 땐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만남 횟수를 두고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참모를 탓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도 야당이 입법 폭거와 대표 방탄에 몰두해 어쩔 수 없었다며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등 협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윤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이어지면서 여러 증언과 주장 또 궤변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집중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 헌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보이던데 먼저 거기부터 짚어보죠.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나 행위가 있었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또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인데 재판관들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묻더군요. 예,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3차 변론, 그리고 4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던 4차 변론 중에 이 헌법재판관들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와 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문건을 언급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 문건을 본인이 쓴 게 맞는지 확인을 했고 원본 문서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갑제 29호증 24는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이 최상목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는 장면이군요. 이 이후에 이걸 시작으로 재판관들의 질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건이 증거로 채택된 이후에 재판관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기재부에다가 이런 이 긴급 재정 입법권을 해서 이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런 생각. 예, 그러자 김영두 재판관은 논리 모순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 지원금, 그러니까 국회 돈줄을 끊어라라는 내용이 왜 이 문건에 담겼는지 꼬집은 겁니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뜻이에요.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이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군요. 집요하게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미선 재판관은 이 문건에 담긴 이 비상입법기구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
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예,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 계엄의 배경에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 이 부정선거의 실체 파악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도 내가 썼다, 포고령도 내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또 대통령이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근데 어찌 됐든 대통령이 뭐 소극적으로 주도했든 적극적으로 주도했든 대통령의 책임이 덜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아무리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 전 장관의 마지막 말처럼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게 맞다고 해도 그걸 승인하고 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 자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와 달리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어제 곧바로 구속기한 연장부터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윤 대통령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에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구속 기한은 열흘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길게는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을 오는 27일로 잡았습니다. 체포 적부심과 구속 영장 심사에 들어간 시간을 뺀 날짜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자 관할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관할권 문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는 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앙지검은 내부망에 일반 직원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뒤에 출석을 거부하자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를 두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의 박현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작된 투표 용지라면서 이렇게 관련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계엄을 한 거란 주장인데 이 문제의 사진들은 이미 2년 전 대법원이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결론 내린 것들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지난 3차 변론기일 땐 5분 동안 PPT로 조작된 투표용지라며 사진들을 띄워가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용지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약 2년 전에 부정선거 증거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들입니다. 우선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찍힌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기표하고 접어넣은 것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지가 증거로 보존되느라 100매씩 상당 기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 접힌 흔적이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흔적이 없다며 선별됐던 투표지 중 상당수에선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실무 검증을 나갔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역구 투표지는 짧아서 접지 않고 회송용 봉투에 넣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위조 투표지 투입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투표 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이 역시 법원에선 위조 정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년도장인 투표관리관인에 잉크를 다시 묻혀 찍을 경우 유사한 형태의 인형이 현출된다고 한 겁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투표관리관인 인형이 추가로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 판정에서 대법원이 재검표까지 해가며 기각한 증거들을 재활용하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장서서 막았던 경호처 실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당시 기관 단총을 배치하긴 했지만 실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 앞은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같은 날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기관 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지시였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침묵했습니다. 비무장 시민 상대로 기관 단총 같은 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출석한 김성훈 차장은 기관 단총을 추가로 배치한 게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겁니다. 평시에도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때 총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호관은 근무할 때 늘 총기를 휴대합니다. 돌발 상황 대비하기 위한 거지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때마다 최근 접 경호를 맡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이신데 그 경호처장 직무대행 계속 맡고 계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대안을 주십시오. 보강 수사를 마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던 한 극우 유튜버를 추적했습니다. 당시 이 유튜버가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안에 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폭동을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이 유튜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연일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극우 유튜버 윤모 씨가 확성기로 경찰을 향해 경고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부지역 공개가니까 마포경찰서장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시위대에겐 판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바로 여기 들어가서 빨리 판사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시위대가 박수치자 사람을 더 모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예 여기를 까맣게 덮쳐버려야 돼요. 서부지법에서 완전히 성분낸다 빨갱이. 방송을 중계하던 또 다른 극우 유튜버 윤 씨를 전도사라고 부르며 응원합니다. 전도사님, 청교도 혁명군 TV 6이죠. 3. 청교도 혁명군 TV 3.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윤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자 폭동이 시작됩니다. JTBC는 폭동 상황이 담긴 삭제된 영상 6개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서부지법 출입문 앞 경찰 저지선 윤 씨가 앞장섭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밀어내고 윤 씨는 문을 잡아당겨 틈새를 만듭니다. 양손으로 셔터문까지 들어올려 시위대를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정작 윤 씨 자신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경찰과 맞붙습니다. 빨리 시민들 다 나와야 됩니다. 나 비춰봐봐. 경찰 빨리 뒤로 빨리 경찰.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되자 윤 씨는 숫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사람 숫자를 좀 모아보게. 전도사님 말씀 들으세요.
아니 숫자가 없어 숫자가. 새벽 5시 윤 씨는 이번엔 법원 밖에서 시위대에게 말합니다.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라면 죽여. 폭동 전부터 경찰 진압 이후까지 이렇게 행동한 윤 씨. 지금도 버젓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한 명이라도 그 들어있는 게 체면을 차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삭제된 영상 속 목소리가 포착됐는데 직접 쫓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JTBC 이상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나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저리. 서부지법에서 자, 지금 윤 불법 대통령 촬영을 영장 하다가 발부되면 정문으로 자. 침투하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자, 돌진하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JTBC 왔어요. 네? JTBC가 서부지법에서 하신 말씀 선동했던 JTBC 왔어요. 전사님 JTBC 기자 맞았어요. 자, 둘러싸세요. 자, JTBC 둘러싸요. 중국 차이나 방송이에요. 중국 차이나 방송 꺼져. 윤 씨는 JTBC에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침투나 돌진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보한 또 다른 삭제된 영상 속 모습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정문 안쪽으로 붙어주세요. 바로 돌진해버리게요.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오늘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합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대로 돌진합니다. 우리 빨갱이 판사가 만약에 구속영장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정문에서 그대로 돌진하기로 있어요. 윤 씨는 한 극우 매체에 자유통일당 당원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소개됐습니다. 윤 씨의 개인 방송 화면에도 계좌번호 옆에 사랑제일교회 글씨가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JTBC에 우리 전도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네, 앞서도 보셨지만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밤낮 없이 집회를 벌이며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고궁과 한옥마을을 찾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놀라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안전한 게 맞냐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한국 문화가 좋아 우루과이에서 37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파블로 씨. 도착한 한국은 드라마 속 풍경과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경복궁 가는 길은 시위대와 경찰 차벽에 막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To go underground, it is very confusing. It's very unusual, but sometimes it happens. But it's really unusual. 2년 반 동안 안국동 일대를 지킨 관광 안내사 김초롱 씨는 요즘 길 안내보단 다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냐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관광을 해도 안전한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관광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가려던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I was curious, so I just watched what was happening a bit. I see a lot of police, so I don't know what's happening. 극렬 지지자들이 중국인을 공격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중국인이 왜 와 여기에? 중국말 해봐! 대만 관광객들은 대만인이라고 쓴 스티커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소셜미디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윤석열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하다. 베이글 먹으러 왔다가 갇혔다. 시위대 사이에 갇혀 어이없고 무섭다고 썼습니다. 헌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북촌 한옥마을엔 관광객 발길이 끊겼습니다. 빈 거리는 경광봉 든 경찰이 채웠고 고즈넉함 대신 낯선 긴장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주 변론기일은 다 끝났지만 안국 일대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가게 앞에는 어서 오라는 말 대신 걸터 앉지 말라는 종이만 붙었고 도로 건너편은 경찰버스 차벽으로 시야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번 손상 입은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헌재 앞을 점령한 극렬 지지자들 때문에 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연일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성만 지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상 검증을 하고 노상방뇨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카페 점원이 안내문 한 장을 붙입니다. 경찰들이라도 가게를 와달라는 간절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헌재 바로 옆 골목에 문을 열었지만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도로가 통제되며 오픈 효과도 누리질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 누가 들어서 밥을 한 잔 먹고 싶겠냐고. 북촌에 12년간 자리 잡은 도장 가게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최대, 역대급. 아예 사람이 안 들어와요. 작년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요. 폭동이 일어난 서울 서부지법 앞도 지난주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인파가 너무 몰려 있으니까 뚫고 오지를 못하니까 오시다가 포기하셨어요. 대규모 집회가 오랫동안 열렸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다시 와봤습니다.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육교가 인파로 인해 거의 통제가 되면서 주변 상권은 거의 고립됐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버티는 동안 옷이나 소품을 파는 근처 가게 매출은 10분의 1 수준까지도 줄었습니다. 고객님들 이제 전화 오셔서 한남동 괜찮은 동네인지 오시는 분들도 여기 동네가 왜 이렇게 변했죠? 대놓고 좌파?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는 트라우마처럼 남았습니다. 그 방송하고 밤에 사실 수면제도 먹었어요. 너무 잠을 못 자서. 대통령은 체포됐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약제인데 예약 다 취소됐고 지금은 살짝 돌아오는 거죠. 이미지가 아직은 있어요. 무서워서 여기 한명도 못 가겠다. 주민들은 동네를 등졌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근접을 안 했죠. 미리 알고 있으니까 무섭고 왜냐 부딪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쪽.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되는 극렬 지지자들 집회. 상인들에겐 공포로 남았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탈북민을 돕는 남북 하나재단의 이사장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통일부가 감사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발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통일부 산하기관 남북하나재단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민호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통일부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조 이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런데 조 이사장의 성희롱성 발언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재단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본 전통 의상 기모노의 유래를 말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머리에 담요를 차고 남자만 보면 자리 깔고 눈이 알 수가 없잖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남자 씨가 말랐다고도 말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억수 죽었잖아요. 남자 씨를 말리는 거죠. 한국 남자들이 열심히 진출한 조 이사장은 앞서 JTBC 취재진에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맥락과 의도는 전혀 달랐다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이사장은 탈북민 출신 직원들을 바퀴벌레로 표현하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누구라도 나와 상대했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요. 통일부는 하나재단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넘겨받는 대로 설 연휴 직후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설 연휴가 끝난 뒤 내란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 공관장 인사에 나설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주중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 실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부임 절차가 중단되며 공관장 공석이 장기화된 해외 공관은 13곳에 달합니다. 유럽의 네덜란드와 불가리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주요 거점인 인도네시아 대사도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게 비워져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회원국인 이탈리아 대사와 교민 20만 명 규모의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 자리도 공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등 직무가 정지되면서 재외 공관장 임명 절차도 모두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1일 이들 재외 공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내란 사태로 타격을 입은 대외 신인도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 공관장들은 이번에 임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주중 대사로 내정된 뒤 중국 정부의 부임 동의까지 받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한 시기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낙점된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임명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엔 직업 외교관들에게만 임명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이 바뀌면 이미 나가 있던 특임 공관장도 바뀌는 마당에 이제 와서 나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직업 외교관들의 부임으로 외교 공백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강한 대화 의지를 드러냈는데 김 위원장이 여기에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겪어본 김정은 위원장을 똑똑하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He's not a religious zealot.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Yeah. He liked me and I got along with him. 취임 이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갑작스런 발언에 미국 외교관은 술렁였습니다. 다만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은 현재로선 북미가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돌발 발언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But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유가와 금리는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And I'm also going to ask Saudi Arabia and OPEC to bring down the cost of oil. With oil prices going down, 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4년 만에 세계 무대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제사회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당장 유럽연합 일각에선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와 무기 구매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유의 과장 허위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Many conservatives complain that the banks are not allowing them to do business within the bank, and that included a place called Bank of America. 이른바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으로 해당 은행은 정치적인 이유로 계정을 폐쇄한 적이 없다는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무더기로 서명한 행정명령 중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일부 산모들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이유인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위헌이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출생 시민권 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즉각 효력을 14일간 정지했습니다. This is step one, but to hear the judge from the bench say that in his 40 years as a judge, he has never seen something so blatantly unconstitutional sets the tone for the seriousness of this effort. 판사는 위헌 소송을 낸 22개 주정부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ll appeal it. They put it before a certain judge in Seattle, I guess, right? And there's no surprises with that judge. 트럼프 측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권이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행정명령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 산모들의 미국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전에 날려고 해서 가서 그때 나면 돼요.
지금 많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불러 보이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니까 조금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는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길게는 나흘 동안 쉴 수 있어서 해외에서 명절 보내는 사람이 역대 가장 많을 거란 전망인데 이 때문에 공항은 오늘 종일 인파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요즘 인천공항 대기가 너무 길어졌다는 불만이 많아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훨씬 혼잡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 뒤로 보이는 곳이 출국장입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려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대기줄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은 좋게 넘게 걸린다는 인증글이 확산하면서 예정보다 더 빨리 공항을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미리 휴가를 쓰고 공항에 온 사람도 많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연휴도 길고 해서 사람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한 4시간 전에 빨리 온 것 같습니다. 7박 정도 해서 마카오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동안 인천공항 오가는 사람이 역대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2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항을 찾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21만 명이 넘는 건데요.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연휴 중에서도 가장 붐빌 걸로 예상되는 날은 바로 내일인 25일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김포공항이 26일, 김해공항이 25일 가장 붐빌 전망이고요. 제주공항은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릴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대기가 기본 3시간 이런 말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네, 연휴 기간 탑승객들이 급증한 데다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도 유독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두꺼운 외투 등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짐도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는 보안이 강화되면서 굽이 높은 신발은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국장을 30분 미리 열고 보안 검색대를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공항 측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설 명절 높은 물가에 서민들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사면 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 재래시장, 가게들 사이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장 보러 온 사람들이 한 손엔 설 제수용품을, 또 다른 손엔 구매 영수증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27일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인당 구매액이 34,000원 이상이면 만원, 67,0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일부러 상품권 받으려고 멀리서 오는 거예요. 싸게 사니까 좋죠. 아무래도 명절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야채 사야죠. 또 다른 전통시장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띱니다. 환급 부스마다 장보기를 마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발길이 계속 이어지니 상인들도 만족합니다.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본인 물건 사면서 환급해 주면은 훨씬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파는 입장에서도 다른 날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팔 수 있어서 좋아요.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3천 원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30여 곳에서 올해는 340여 곳으로 참여하는 전통시장이 늘었습니다. 다만 시장별로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환급 품목이 달라 어떤 걸 살지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우려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올렸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3,200만 명이 귀성길 또 귀경길에 나서는 민족 대이동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운전하실 때 블랙아이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눈비 소식에 한파까지 예고돼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 귀성 귀경길에 오를 걸로 예상되는 인원은 3,282만 명. 이 중 86%가량은 승용차를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정비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명절 앞두고 공기압 체크 그리고 엔진 쪽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귀성 행렬이 몰리는 건 28일 화요일, 귀경 인파는 30일 목요일에 가장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이미 강원 산지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15cm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월요일부터 전국 곳곳에 내리는 비가 화요일엔 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화요일부턴 기온이 뚝 떨어져 곳곳에 내린 눈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은 최저 영하 7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낮에 기온이 잠시 영상으로 올라도 블랙아이스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식은 노면이 해가 뜬 이후에도 여전히 차가워 영상의 기온에도 도로 표면 온도는 영하일 수 있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안전속도 준수뿐 아니라 차 간 간격 유지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또 대국민 편지를 보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생각이 많이 난다.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는 내용인데 구치소에서 조사는 거부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구속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편지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편지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이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서신 금지 조치는 반인권적이라며 반발한 것에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 직후엔 새해 초에 직접 만년필로 썼다며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했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엔 변호인단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사실상 옹호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손님. 자, 오늘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방문했는데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 별로 따뜻하지 않은 좀 냉담한 반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잠깐 좀 보시면요.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당 유인물을 전달하려고 하자 저 왼쪽에 앉아있는 저 시민이 갑자기 그렇습니다. 자리를 팍 돌리더니만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떠나서 갔고요. 자, 심지어 이제 다른 계단에서도 이제 지도부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민들 대부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는 그 셀카가 유행인데 대부분 그 셀카 찍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별로 안 한 거군요.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질문 때문에 설명절이 편안하지 않아. 왜 여기에 인사하러 돌아다닙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권성동 계란 빨갱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디 얼굴 뒤밀어. 참고로 저 정 대표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외쳐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경찰과 요원들에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에게 제재를 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작년에도 서울역에 가서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란 사태 여파 때문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참고로 그 보수 정당들은 주로 경부선이 출발하는 서울역, 반면 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귀성 인사를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 아닌 서울역에서 인사를 했는데도 저런 냉담한 반응들을 막닥뜨리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상훈 의원인데요. 귀성객들의 어떤 그 소리친 항의에 나지막하게 혼잣말로 욕설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잡혔는데요.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참고로 논란이 되자 김상은 의원은 자기들한테 소리치는 저 노조들을 향해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시끄럽다,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명은 했습니다. 들리기에는 시끄럽다로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성께 인사하면서 뭐 시민들 얘기도 듣고 또 민심도 느끼고 이러는 건데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반면에 좀 소수였지만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애정의 질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안 드시고 와서 옷을 쫙 빼고 영업 강해, 영업 강해. 영업 강해하고 있어. 우리 가게 다 강해져요. 대통령이나 지켜요. 요즘은 대통령 혼자서 싸우는데 나.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자, 2대8 가르마 후폭풍. 자, 어제 있었죠.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계엄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좀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인 것이죠. 자, 구속된 상태인데 어떻게 머리 손질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참고로 어제 보시면 뭐 염색도 하지 않은 저런 김용현 전 장관과 좀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면 사실 이제 모습이 변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윤 대통령은 어떻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첫 출석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 연속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법무부가 어제였었죠. 자, 특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과 과거에도 어떤 선거방송 촬영 같은 경우에 후보자들의 분장을 협조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교도관들의 입회하에 간단하게 모발 정리들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교도소에서 선거방송 촬영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지칭은 안 했지만 지난해 4월 총선이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은 소나무당 대표인데 당시 옥중 출마하면서 선거방송 연설을 찍었는데 바로 이에 대해서 협조를 받았다는 건데 정작 송 대표 측에서는 협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은 저 염색하지 않은 저 머리 그리고 뭐 딱히 정리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저런 머리 스타일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혜 시비가 계속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에서는 아니다. 선거방송 때 분명히 협조를 해줬다라고 재차 해명을 하고요.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소나무당 측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나무당 측에서도 아니다. 지난해 영상 촬영 당시에 너무 규제가 심해서 뭐 염색이나 머리 손질, 분장 같은 것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측의 어떤 진실 공방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대구에서 초등학생 4명이 얼어붙은 하천 위에서 놀다가 빙판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한 명이 숨졌는데 이런 빙판들 그냥 눈으로 봐선 얼음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반쯤 얼어붙은 하천 표면 한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뻥하니 뚫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 얼음 위에서 놀던 초등학생 4명이 물에 빠진 자리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조대원들이 아래로 뛰어내려갑니다. 잠시 뒤 들것에 학생들이 차례로 실려 나옵니다. 3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2명은 그거 타고 나오고 1명 걸어서 올라오더라고. 한 명은 저쪽에서 막 계속 심폐수술을 요원들이 하더라고.
근처엔 얼음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주 대구의 한 저수지에서도 얼음이 깨지면서 중학생 6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친구를 구하려던 중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겨울철 얼음 깨짐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137건의 사고로 9명이 숨졌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 두께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얼지 않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주변이 얇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겨울 축제장처럼 빙판 두께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 요원이 지키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빙판 위에 올라갈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처음 나왔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30년 넘게 오래 내고 연금도 늦게 받기로 해서 가능했었던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현실은 평균 60만 원 수준이고 30년쯤 뒤엔 기금이 아예 바닥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입니다. 빨리 긴 시간 보험료를 낸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평균 소득 중 국민연금이 얼마나 대체해 주는가가 소득 대체율인데 올해는 41.5%지만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는 70%로 매우 높았습니다.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늦추면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자의 전체 평균 지급액은 6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게다가 이대로라면 30년 후엔 기금이 고갈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입니다. 모수개혁을 먼저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서 하고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반면 여당은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까지 손보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은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후는 불안한데 여야 입장이 맞서면서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늘 쾌적해진 공기가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연휴에는 평소보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날씨도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죠.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내일도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0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찬바람도 강해지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겠고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또 연휴 내내 대부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눈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귀경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